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저는 하남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EV9을 시승하기 위해서죠. EV9은 아주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자동차예요.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일단 자동차 시동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여기서 시승하면 그냥 전체 차가 웽 하면서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차들이 한 대, 두 대씩 나가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모터쇼에서도 봤고 성수에서도 봤는데 실제로 주차장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과는 아예 다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컬러는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흰색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흰색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컬러, 판테라 메탈도 역시나 예쁜 색이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대표적인 컬러 오션 블루색은 좀 과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션 블루 말고 오션 블루의 매트색이 또 있어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이 차의 베스트 컬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컬러를 선택해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든다, 굉장히 새로운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길에 딱 나서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딱 사로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겉모양만 봐서는 안 되겠죠. 시승을 통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떠나시죠. 네, EV9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 그 돈이면 팰리세이드 사고 그 남는 돈으로 기름 태우면 훨씬 더 이득이야,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정말 팰리세이드와 이 차 EV9이 얼마나 비슷한 차인지, 그리고 또 기름값으로 쓰면 정말로 이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야, 이렇게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있었네. 와, 시동 좀 끄겠습니다. 팰리세이드 3.8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듀얼 모터를 갖고 있는 EV9이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3.8이더라도 300마력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380마력이잖아요. 거의 90마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터와 가솔린, 이 둘은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차가 아니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팰리세이드가 훨씬 쌉니다. 2.1L 디젤 풀옵션이면 6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EV9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모델이 팰리세이드 풀옵션보다 조금 더 나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을 대충 맞춰보면 가격 차이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죠. 아, 그러면 1,000만 원어치 기름을 태우면 얼마나 많이 태우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사실 기름값을 연간 15,000km를 주행한다고 치면 연간 유류비 차이는 200만 원이 넘게 차이 납니다. 거기에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팰리세이드 풀옵션을 뽑을 거면 EV9을 뽑았을 때 3년이면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풀옵션을 뽑는 사람이 누가 있어? 풀옵션 안 뽑겠죠? 가장 깡통 모델이거나 중간 트림 정도 됐을 때 가격 차이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5년에서 10년까지 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만 킬로 이상 타야 이 가격 차이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10년 동안 타시지는 않겠지만 그 중간에 차를 팔 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가격 방어를 생각했을 때 가솔린 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방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를 뽑아도 아마도 큰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도 중요하죠. 지금 3.8L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연간 자동차세가 98만 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13만 원입니다. 2.2L를 선택한다고 해도 세금이 무려 50만 원이니까 이 13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에이, 그래도 팰리세이드가 큰 차고 EV9은 전기차인데 어떻게 비교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땡입니다. 사실 EV9이 훨씬 큰 차예요. 전폭 이만큼이고요, 전고 이만큼이고, 전장, 그리고 무엇보다 휠 베이스가 이 차는 무려 3100mm예요 2900mm니까 둘이 20cm나 차이 나는 거죠. 상당한 차인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정도의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트렁크를 보면요, 지금 3열을 접어 놓은 상태인데 3열을 접어 놓고 바닥만 일단 볼게요. 이 길이는 51m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보면요, 54mm, 살짝 차이가 나네요. 살짝 차이 나고 폭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131,
135. 어이, 잠깐 비슷한데? 이 폭이랑 길이랑 거의 팰리세이드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네요. 살짝 이런 상태에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열에 앉았을 때 괜찮은데요? 머리 공간도 괜찮고 팔걸이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폭이 좀 더 넓은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3열에 앉았을 때도 꽤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괜찮은데? 카니발 3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지 않아요. 소렌토나 산타페의 3열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큰 차의 3열을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이게 머리 공간이 제가 92가 넘으면 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97이에요. 97이 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정말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3열을 위한 스피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우퍼가 3열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퍼가 3열에 있을 때는 소리를 정말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차 전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울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스피커가 별도로 있습니다. 3열의 사람들을 위한 스피커로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전동으로 의자를 뒤로 젖힐 수 있어요. 와, 미쳤다. 물론 3열을 위한 램프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3열이 그냥 만들어진 3열이 아닌 거죠. 이건 뒷좌석 3열까지 타라 이렇게 만들어진 3열입니다. 아, 미쳤다. 접히는 것도 전동, 여는 것도 전동. 2열도 접히는 게 전동이에요. 이게 되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2열까지 전동으로 일어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이 차만이 가능하고요. 3열 앉을만 하네. 앉을만 한데 EV9하고 비교할 수 있는 3열은 확실히 아닙니다.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 살짝 닿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그래도 정말 장거리를 가는 거 아니라면 단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괜찮잖아. 일단 머리 공간이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은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요, 92입니다. 딱 92. 조금 좁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도 시트를 뒤로 젖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뒤로 젖혔을 때 이렇게 뒤로 젖히니까 조금 더 머리 공간이 나오네요. 더 나와서 괜찮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장거리 갈 수 있겠다. 꽤 앉을만하고, 스피커도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필러에 따로 만들어 놔서 이 스피커도 꽤 괜찮고 에어컨도 위에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팰리세이드와 EV9 막상막하의 뒷좌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조금 더 나은 건 확실히 EV9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가려면 사실 이런 3열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정말 여러 번 이 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었죠. 그럼에도 시승하는 기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차가 정말 기대만큼 훌륭한 차였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드라이브 모드가 중요합니다. 이 전기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완전 다른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게 되면 출력이 고삐가 풀려요. 평소에는 제대로 출력을 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가 이 드라이브 모드를 켰을 때 출력을 더 올려줍니다. 노말일 때 더 올라가고요, 스포츠일 때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가속 페달 느낌도 달라져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현대기아는 이 그래픽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심플하고 나쁘게 말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기판의 디자인은 이렇게 3단계 정도를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뀌는데 글쎄 세로로 돼 있던 막대기가 니은으로 바뀌고 기역으로 바뀌고, 네, 이런 거예요. 자, 계기판에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어차피 그래도 다행인 건 이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혹시 그래픽이 좀 아쉬워요 라면서 업그레이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의 이 계기판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도 조만간 바뀌는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지금은 양해해 주자고요. 이 차는 느낌이 약간 카이엔 같아요. 포르쉐 카이엔을 떠올리게 하는 자동차입니다. 느낌 좋네요.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매끄러워요. 진짜 매끄럽고 진짜 움직임이 좋네요. 포르쉐 카이엔을 떠올리게 하다니 놀랍습니다. 기아 언제 이렇게 차를 잘 만들게 된 거지? 자, 아이페달을 맥스로 해보겠습니다. 아이페달을 맥스로 하면 얼마나 감속이 될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감속량이 꽤 돼요. 감속량이 꽤 돼서 아이페달 맥스는 어지간한 분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시내 운전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살 떼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데 차가 감속될 때, 그때 이게 브레이크로 착각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요 감속량을 줄이거나 아이페달로 들어갈 때 뭔가 동의를 하든가 메뉴에서 뭔가 선택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아이페달로 들어가기 너무 쉽거든요.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이거 실수로 몇 번 건드리면 아이패들이 돼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너무 쉽게 들어가지 않게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주행해보면 정말 와, 잘 나간다 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그런 차입니다. 와, 이거 느낌 너무 좋아요. EV6 GT 라인보다 조금 더 출력이 높은 380마력입니다. 와, 380마력. 그러다 보니까 EV6를 탈 때 느꼈던 그 시원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듀얼 모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차 같으면 듀얼 모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듀얼 모터가 완소 아이템이에요. 가솔린 자동차는 사륜구동을 넣더라도 큰 이점이 없잖아요. 아니 뭐 사륜구동 있으면 뭐해, 괜히 무겁기나 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비가 나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전기차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기차에서 사륜구동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라 엔진을 바꿔주는 셈이에요. 듀얼 모터가 370만 원 정도의 옵션이거든요. 그러면 370만 원이면 넣을까 말까 고민되실 텐데 저라면 넣을 것 같아요. 일단 넣었을 때 출력이 10마력, 20마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려 180마력 올라갑니다. 180마력이면은 소나타 1.6 터보 엔진을 그냥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이건 넣어야지, 이건 넣어야지. 내 차가 압도적으로 훌륭하네, 이런 느낌을 주려면 확실히 듀얼 모터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무게감이 상당해요. 지금 브레이크 작동하는 걸 봤더니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밟았을 때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제가 밟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차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브레이크에 걸리는 거리가 상당하게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미끄러지네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이 차 무게는 무려 2.6톤입니다. 야, 2.6톤짜리 자동차가 뭐가 있지? 저희 i7이요? i7이 있구나. i7하고 비슷한 무게긴 하죠.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차인데 이 차가 소비자들을 살짝 속이는 면이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발랄해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쭉 튀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가벼운 차로 느껴져요. 핸들링을 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이 차의 무게감을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그런데 급제동을 하거나 아니면 급 핸들링을 하거나 이런 어떤 한계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에 이 차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야, 이 차는 진짜 무거운 차였구나, 2톤 넘는 차였네 하고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이어가 견뎌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간혹 발생하는데 저는 타이어를 조금 더 고급으로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계절 타이어를 기본으로 껴주고 있는데 이 차 정도 되면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스포츠 타이어를 껴줘야 이 차에 걸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트도 지금 스포츠일 때 엉덩이 부분을 쑥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들은 스포츠 모드일 때 사이드 서포트를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인데 얘는 지금 엉덩이를 꺼트리고 있어요. 에어 쿠션이 엉덩이 쪽에, 등 쪽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꺼트리면서 양쪽으로 올려줘서 몸을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이거 진짜 잘했다. 사람이 이렇게 몸이 한쪽으로 쏠릴 때 이 위쪽만 쏠리지 않거든요. 엉덩이도 쏠리는데 그동안 엉덩이에 왜 이렇게 무심했던 걸까? 일단 시트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시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 차에 왔을 때 딱 들어앉았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인상적인 건 그동안 우리가 EV6도 타고 뭐 정말 온갖 차들을 다 탔잖아요. 그런데 시트만큼은 지금 국산차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편해요.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 현대기아차 타면서 시트가 작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트가 굉장히 큰 소파 같은 느낌이 드는 시트입니다. 그동안 시트의 문제점들 항상 지적했는데 이거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차가 오른쪽 왼쪽으로 쏠릴 때 그 반대쪽 엉덩이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몸이 쏠리는 걸 살짝만 잡아주게. 그렇게까지 많은 것도 필요 없거든요. 공기주머니 조금만 올려주지. 그러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센스를 좀 발휘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 차에서 인상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풍절음, 이 차 풍절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로 차가 네모네모하면 얼굴에 그냥 막 맞으면서 가겠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달려보니까 생각보다 에어로에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앞유리도 꽤 많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막 앞유리를 때리거나 이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이게 겉보기랑은 전혀 다르다, 굉장히 부드러운 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체에서도 그다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곳 많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가 지금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여기서 풍절음이 들어오는데, 사이드미러 소리가 들어오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신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디자인은 뭐 아이오닉 5나 6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예쁩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이 사용이 그다지 편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PD님이 갑작스럽게 이걸 보면서 작동을 못 시켰어요. 이걸 터치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당연히 터치하는 줄 알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너무 터치가 생겼잖아. 힘줘서 약간 누르는 형태입니다. 제가 이거 눌렀을 때 이 주변이 동시에 떨컥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너무 불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속은 겁니다. 실제로 딸깍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터치입니다. 이 딸깍하는 걸 거꾸로 차에서 햅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EV6 같은 경우에 핸들 열선, 통풍 시트가 터치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터치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냐면 요거 누르려고 하는데 실수로 건드려서 자꾸 통풍 시트가 켜져요, 불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결과 그냥 건드렸을 땐 작동 안 되고 실제로 눌렀을 때, 이렇게 힘을 줘서 눌렀을 때만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터치 센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냥 2단 터치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DP 레벨 3 자율주행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시승차에는 GT라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GT라인은 9월부터 나온다고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시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HDP였던 것 같은데 그걸 빼놓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HDP를 넣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으냐? 잘 모르겠어요. 레벨 3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작동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 책임이다. 이 책임 소재가 가장 중요한 걸 텐데, 지금 레벨 3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책임은 운전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렇다면 이게 왜 레벨 3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HDP는 9월 달에 나오게 되니까 그쯤에 다시 한번 시승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HDA와 HDP 크게 다를 것이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HDA를 이용했을 때도 결국에 내 손으로 해야 되고 HDP도 내 손으로 해야 된다면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속도 제한이 HDP 같은 경우 80km부터 제한이 돼서 그 이상은 결국엔 HDP를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지금 속도가 85km, 90km거든요. 결국에는 HDA 써야 되겠네. 그래서 HDP가 작동되는 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HDP 있고 없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HDP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HDA로 작동시켜 놓고 이렇게 차가 알아서 운전 잘하는데, 잘하는 데다가 여기서 나 저기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를 켜면 되겠죠.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면 알아서 깜빡이를 켜주고 알아서 깜빡이를 꺼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캔슬 시켜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껴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테슬라 같으면 깜빡이를 켜고 제가 껴줄 때까지 기다려요. 저 차가 먼저 가면 그 뒤에 껴들든가 그 차 앞으로 가서 껴들든가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현대기아는 안 되고요. 지금은 그냥 깜빡이 켰을 때 상황이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캔슬 시켜버리는 약간 좀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좀 편리한 점은 하나 있긴 합니다. 깜빡이를 알아서 꺼주는 거. 여기서 들어간다? 깜빡이 자기가 켰죠? 들어가고 나면 깜빡이를 꺼줍니다.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여전히 헷갈립니다. 여전히 헷갈리는 이유가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거든요. 살짝 밟으면 HDA는 작동이 꺼집니다. HDA를 작동시키는 버튼 누르고 브레이크를 했을 때 지금 HDA가 꺼진 상태인데 여기서 HDA 작동 버튼을 다시 누르면 꺼져 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꺼져버려. 다른 메이커들은 이렇게 하는 메이커가 없어요. 지금 다른 메이커들은 다 HDA 작동 버튼은 누를 때마다 작동돼요. 브레이크 밟으면 취소되고 누르면 다시 작동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모든 게 다 헷갈려도 HDA만큼은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긋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시켜 놓고요. 그리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는 음악을 꼭 블루투스로 들을 필요가 없죠.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오디오 진짜 훌륭하네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리디안 들어오고부터 기아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차에는 지금 스피커가 14개가 들어있는데요. 14개면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차는 3열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자동차에 한 11개의 스피커가 있는 경우나 비슷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머시브 사운드를 3가지 모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모드, 서라운드 모드, 커스텀 모드, 이렇게 3가지로 몰입감을 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버튼으로 그렇게 긴장감을 바꿔가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전에 EV6 같은 경우 이거 푸딩딩에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훨씬 좋아졌는데, 이 차체가 원래 각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요 아이콘에도 반영을 했네요. 이거 다른 차는 어떻게 하려고 이 차에만 이렇게 하나? 차마다 다르게 하려고 하시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픽이 나름대로 EV9의 형상을 딱 활용한 그런 그래픽이 여기 나타난 걸 볼 수 있네요. 꽤 예쁘고 단색이지만 이게 시인성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각각이 어떤 걸 설명하는지 알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도 화면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 있는데, 어떤 화면을 바꾼다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인터페이스 역시나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클린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죠. 바꿔서 보면 흰색 바탕으로 바뀌어요. 흰색 바탕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화이트면 얘도 좀 화이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화면도 여전히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색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가는 길에 전기차는 충전소를 딱 보여주죠. 핫 무인텔 전기차 충전소. 여자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데 전기차 충전해야 되는데 가까운데 충전하는 데가 핫 무인텔밖에 없네. 어떡하지? 게다가 완속 충전기야. 충전하려면 5시간은 충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훌륭한 장치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경로상의 충전기를 볼 수도 있고요. 현위치의 충전기, 아니면 목적지의 충전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목적지의 충전기가 있을 때 이 충전기가 얼마나 좋은가,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I자 누르면 이 충전기가 어떤지, 이 충전기가 무슨 차저고, 그리고 거기 전화번호는 어떻고, 용량은 어떻고, 누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EV6와 거의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착지에 왔는데 오늘의 시승은 정말 대단한 시승입니다. 부여까지 가는 시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3시간 정도를 더 시승해야 돼요. 아마도 오늘 시승은 탁송 시승이 아닌가. 부여까지 차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으로 시승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기착지까지 왔는데요. 여기 있는 여러 차들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이거 하나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만족감이 큰데요. 사실 이렇게 주행만 봐서는 안 되겠죠.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즐기는 것일 겁니다. 야외에서 즐길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이 EV9은 타고서 야외에 나와서 즐기는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만족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V2L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냉장고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냉장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냉장고 싣고 왔습니까? 어쨌든 되는 게 어디야? 아이스크림이 있네. 야, 하겐다즈. 와, 대박. 자, 어쨌든 여기 앉아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전원을 뽑아서 프로젝터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즐기라는 거지.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또 지닌 액세서리네. 지닌 액세서리로 이렇게 롤바를 선택할 수 있고요. 거기에 펠리칸 케이스를 올렸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책상 같은 게 있네? 이렇게 해서 넣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적재함에 그렇게까지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넣었다가 어디 목적지 가서 이렇게 테이블처럼 쓰는 거군요. 애들이 장난하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서 당겨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220V 두 개 USB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 위에서 뭐 전기밥통이나 전자레인지나 물 끓이개나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는데, 아니 근데 살짝 불안감이 있어. 이런 것도 지닌 액세서리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일이 있어서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걸어 놓을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네, 여러 가지로 꾸며놨는데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는 뭐 이 정도는 당연하죠. 팰리세이드나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 좋다, 그런 아이디어는 아직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연한 수준, 거기에 V2L 나오는 정도, 이런 정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또 떠나야 됩니다. 또 주행을 하면서 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평소에 충전할 때는 GS 칼텍스에서도 충전을 합니다. 에너지 플러스 앱을 실행시켜서요. 지금 보면 GS 셀프 주유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또 충전 가능이라고 DC 콤보 2개가 이렇게 충전 가능으로 돼 있어요. 제보하기 버튼도 있습니다. 제보하기 버튼은 여기 충전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제보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충전은 문제가 없는지, 충전은 빠르게 되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자, 이제 왔으니까 EV9의 충전 얼마나 빨리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배터리가 지금 50%나 남아있어요. 50% 남아있으면 그렇게까지 빠르게 될까 싶긴 한데, 충전 시스템은 200kW 충전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한번 충전해보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충전이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겠죠. 충전구, 충전 시스템은 이렇게 터치하면 열리게 되어 있네요. 기존처럼 힘을 줘서 누를 필요는 없어요. 닫을 때는 이렇게 닫히나? 닫을 때 이렇게 하면 닫히고요. 열 때도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되는데 굉장히 가볍게 열리도록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위쪽에 요거 완속 충전 포트 덮개를 없애버렸습니다.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네요. 급속 충전만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 덮개가 달랑달랑 거리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훌륭한데?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럼 이 상태에서 닫으면 어떻게 될까? 닫히네. 닫힙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열리게 하면은 여기서 부러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열면 모르고 출발했을 때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져요. 굉장히 스마트한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서 또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충전을 할 때 포트를 먼저 꽂습니까? 나중에 꽂습니까? 상관없어요. 이 바로 충전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바로 충전하기가 딱 뜹니다. 바코드가 떠요. 넣으면 알아서 됩니다. 아니 뭐야, 이렇게 간단해? 299원 할인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GS 칼텍스 회원이라고 할인 들어갔어요. 사실 테슬라처럼 그렇게 충전 경험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같으면 그냥 꽂으면 끝나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무슨 카드 넣으세요, 뭐 하세요, 대세요, 뭐 잘 안 되고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GS는 바로 충전 누르고 그냥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잘 될 수가. 충전 속도도 나오고 원격에서 이렇게 얼마나 충전됐는지도 다 보여요. 50%에서 EV9의 충전 속도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100을 돌파했습니다. 빠른데? 야, 잠깐만, 여기 충전소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200kW짜리 진짜 200kW네? 빠르다. 길 가다가 혹시라도 급속 충전기 필요하면은 여기 GS 칼텍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전 속도는 지금 112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50% 이상 되면 사실 최고 속도가 나지 않아요. 최고 속도가 나는 구간은 10%에서 50%까지가 최고 속도입니다. 50% 이후부터는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 200kW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보다 조금 더 얘가 배가 고프면 조금 더 빠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차 안에서 살짝 영화라도 볼까요? 이 차는 굉장히 테슬라적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미디어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바로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치, 메간 폭스가 나와있죠. 트랜스포머는. 그치, 이거지. 그런데 일반 비율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잘리죠.
사실 영화를 보기에 좋은 비율로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테슬라처럼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하다못해 4:3만 돼도 훨씬 더 이 영상을 볼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이게 가로로 너무 긴 디스플레이. 요거가 옛날에는 굉장히 멋지게 보였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 지금 꽤 낮거든요. 이거보다 이만큼 더 올라와도 보닛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이 센터에다 그냥 박아 넣었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영상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있는 게 무조건 낫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머지 인터페이스들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나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공조장치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요거 어떻게 조작해요? 손이 안 닿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이걸 누를 필요가 없어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 누르면 됩니다.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 자기 자리에 있는 온도 조절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걸로 모두 바꾸면 됩니다. 바람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람의 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터치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건 왜 있냐?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로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부분에 이렇게 성에가 끼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김이 서리거나 이런 걸 막으려면 앞부분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를 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뒷좌석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줄 수 있는 거. 뒷좌석 더우면 에어컨 켜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바 하나가 전환되는 그런 전환계 공조장치를 사용했는데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전환되는 거죠. 자 모양이 X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게 전환되면서 에어컨을 위한 별도 메뉴를 항상 떠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괜찮죠?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진 버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어 시프터는 좀 아쉬워요. 기어 시프터가 사실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작동되는 부분이잖아요. 손으로 만지는 부분. 만약에 기어 시프터를 여기다 놨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거기 가죽으로 감싸기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의 자동차라면 뭔가 좀 고급스럽게 최소한 했겠죠. 근데 지금 이거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옮겨갔을 뿐인데 이것도 고급스러워야죠. 근데 지금 이거 고급스럽지가 않고 특히 P 버튼이 현대차 같으면 이걸 크롬으로 합니다. 크롬을 빼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너무 성의가 없어서 아쉽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한 게 좀 섭섭하네요. 인테리어 컬러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고르시면 될 텐데요. 인테리어 컬러를 6가지나 주는 차가 있나? 제네시스급 돼야지 그 정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테리어의 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죽이었으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레탄의 그 느낌이 빛을 받으면 좀 밝아 보여서 그래서 조금 같은 색의 가죽에 비해서 좀 약간 저렴해 보인달까? 그게 눈에 많이 보이니까 이게 거슬리는 건데 EV9 같으면 이 인테리어 소재가 일반 고급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니까 실제로 차를 보고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두운 색은 저렴한 소재라는 티가 덜 나거든요. 근데 밝은 색일수록 그게 더 나니까 그러니까 밝은 색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좀 어둡거나 아니면 아예 재미있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을 봤을 때 이 짙은 회색인데 이 정도 컬러라면 뭐 어디에 내놔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은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이 투톤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에어벤트 그리고 이 안쪽에 이런 직물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굉장히 컨셉트카의 인테리어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공조장치 모양이 저 부분이 굉장히 멋있어요. 다른 어떤 차에도 없는 디자인인데 인스트루먼트 패널 앞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조장치 에어벤트 자체가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멋지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반사식으로 있습니다. 실내 모드 조명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연동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듀얼로 해서 이 위쪽과 아래쪽을 다른 컬러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로 이렇게 다른 컬러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과감하다고요? 그렇죠. 약간 과감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벤츠는 그런 거 해주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러면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드래그 버튼은 없어요.
5.24초 만에 100km에 도달하네요. 5.24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로 60도 중요해요. 왜 제로 60이 중요하냐면 초반 가속이 빠른 차를 타면은 그럼 운전자가 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타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가속될 때 그 짜릿한 느낌을 주는데, 근데 EV6 GT는 그게 굉장히 좀 늦습니다. 약간 리니어하게 가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그 감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비슷해도 초반에 가속되는 게 빠른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차가 일단 가벼워야 되죠. 이 차는 초반 가속보다는 100km 가까이 갔을 때 가속이 빠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제로 60이 2.3초인데 제로 100도 5.24니까 초반에 60까지 가속되는 속도가 그렇게 더 빠르진 않다. 그렇게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네시스 같으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변 댐퍼도 안 넣어주는 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는 나름대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변 댐퍼를 넣어 보니까 이 댐퍼의 용량이 조금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댐퍼를 조금 더 키우려면 이 가변 댐퍼를 삭제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류는 또 맥퍼슨 스트럿, 뒤쪽은 멀티링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변 댐퍼가 아니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실제로 타보면 생각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일단은 서스펜션이 그렇게까지 딱딱하지 않아요. 이 전기차 특유의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이렇게 앞뒤로 피칭되는 거죠. 많은 차들이 그게 심합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코나나 EV6나 니로나 이런 차들 다 멀미난다고 하는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덜 출렁이는 느낌을 줍니다. 휠베이스가 긴 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의 휠베이스가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출렁거리는 걸 꽤 막아주는 느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자꾸 핸들 잡으라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핸들 잡으십시오 나왔죠. 이러면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핸들을 잡았다고 인식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움직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다. 스티어링 휠이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는 토크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걸 어느 정도 돌리면서 그 돌린 걸 갖고 파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젠 조향각 제어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위치로 가요. 옛날 같으면 약간 파닥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딱 합니다. 굉장히 안심이 되고 안정적으로 주행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자, 핸들 자동 조향을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직접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 조향을 끄니까 차가 너무 달라지네. 핸들이 보정을 해줬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능들을 다 끄고 나면 안정감이 확 떨어지네요. 야, 이게 이렇게 불안했어? 약간 불안했던 조타를 지금 전자제어로 이걸 막아주고 있었네요. 끌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굳이 껐을 때 이 조향 감각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차가 되게 크니까 아까랑 전혀 다른 느낌인데요. 자동 조향을 끄고 나면 차가 기우뚱기우뚱하는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중심 잡기가 어렵다. 약간 중심 잡기가 어렵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약간 센터링하기 좀 힘들어지는 면이 있네요. 지금 봤을 때는 서스펜션 구조가 지금 직진 성능을 막 잘 만들어 놓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기계적인 운동 성능을 굉장히 잘 만든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BMW나 이런 차들 보면 이 핸들을 조향할 때 내가 들이는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차가 굉장히 샤프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차는 뭔가 옆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걸 내가 자꾸 바로잡아줘야 되니까 이게 좀 피곤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확실히 유럽 자동차에 비해서 못한 지점이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 자동차가 따라잡았느냐 그러면 따라잡지 못했어요. 따라잡지 못하고 그냥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굳이 그거 필요 없어, 전자장비로 커버하면 돼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 차의 경쟁 모델은 팰리세이드는 사실 이 차하고 비교하기에는 뭐랄까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차하고 비교하려면 GV80하고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GV80은 이 차하고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7인승이라는 점도 비슷하죠. 크기에서는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EV9 같은 경우는 크기가 6명, 7명까지 타고도 넉넉하죠. 근데 GV80 같은 경우는 7명 타면은 맨 뒷좌석 앉으신 분들은 꽤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크기에서는 EV9이 무조건 유리하다. 고급감에 있어서 GV80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고급감에서는 GV80 승리. 그리고 달리는 느낌도 사뭇 다르죠. 이 차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380마력을 내죠. GV80 같은 경우는 가솔린 3.5L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380마력을 냅니다. 지금까지의 럭셔리는 어쩌면 이 가죽을 얼마나 썼느냐, 우드를 얼마나 썼느냐, 인테리어에 얼마나 고급진 것들을 많이 썼느냐,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고급 자동차, 앞으로의 프리미엄 자동차는 어쩌면 전기차냐 아니냐,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럭셔리가 추구하는 거, 굉장히 부드러운 가속감, 조용한 실내, 좋은 인테리어, 편안한 의자, 그리고 첨단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갖춘 자동차가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했는데 GV80에 비해서 이 차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GV80하고 이 차하고 어떤 차를 선택할 거예요? GV80 그 고민되죠. 고민돼. 브랜드빨로 생각하면 당연히 제네시스인데 전기차라는 것의 장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차 아닌가. 기아가 9천만 원이 넘는 차를 만들다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하하, 기아가 9천만 원 넘었대요. 하하하 라고 할 텐데 차를 아마 타보면 그렇게 웃지 못할 겁니다. 아마 웃음기가 싹 사라질 거예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전기차 중에 가장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전기차가 나오면 나 무조건 산다 라고 했던 그런 전기차로 만들어냈네요.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이 차가 자동주차도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첨단 자동차니까 자동주차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 주차 공간, 여기 P 나왔잖아요. 여기다 주차할 거다 라는 거죠.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한 번에 딱 해주면 좋은데 그게 딱 되진 않고요. 제가 주차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됩니다. 돼요.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거 난 불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자, 오른쪽에 주차 공간 찾았죠, 얘가. 그러면 여기서 주차 유형을 딱 선택합니다. 하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P 누르고 그냥 후진 버튼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버튼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얘가 가요. 요 정도 해줍니다.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키가 너무 멀어지면은 주차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계속 다가가야 됩니다. 약간씩 다가가면서 이렇게 좀 옆을 봐야 돼요. 키가 멀어졌을 때도 되면 그러면 뭐 미사일이지, 테러할 때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피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박진 않아요. 박진 않습니다. 이런 거 됩니다. 아니, 지금 기아 못 믿으세요? 2열에 앉았을 때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 3열에 아까 잠깐 앉아봤는데 3열도 넉넉했지만 2열에 앉았을 때 느낌도 괜찮아요. 사실 이것만 해도 넉넉하잖아요. 넉넉한데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젖혀져요. 야이씨, 좋다. 좋아.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니까 캠핑 장소에 가서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죠. 밤새 온을 시켜놔도 됩니다. 뭐 추울 때는 히터를 켜놓고 자도 돼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처럼 이렇게 풀플랫을 만들어 놓고 자도 괜찮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 뭐 목적지까지 갔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 때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음료수 같은 것도 여기다 꽂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테이블이 좀 더 커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조금 뭐 그렇게까지 뭐 되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앞쪽에는 센터 콘솔이 없으니까 뒤쪽에 이렇게 센터 콘솔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앞좌석에 있는 사람만 즐기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뒷좌석을 위한 수납 공간은 어지간하면 좀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 차는 뒷좌석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시트에 로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밖을 바라볼 수 있고요. 아유, 편하다. 이렇게 돌렸을 때도 옆에 컵홀더는 있어요. 이쪽에도 컵홀더가 있고 이쪽에도 컵홀더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도 통풍 시트를 즐길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열선 시트도 켜놓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즐길 때도 좋지만 카시트에 애기를 앉히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막 고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돌려놓고서 여기다가 카시트에 아이를 앉힌 다음에 다시 돌리면 되는 거죠. 아이, 편안하네. 아니면 반대로도 돌릴 수 있어요. 뭐 대각선으로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3열을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3열을 접었을 때 이 뒤쪽을 바라보고서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생각하면 스위블이 아예 의미 없진 않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을 앞으로 밀어버리고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에 이 내 가족이 서로 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EV9을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놀라운 자동차였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자동차였죠. 기존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자동차의 개념, 그런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거듭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승을 해보니까 확실히 새로운 장르, 전에 없던 장르를 개척하는데 손색이 없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